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륜쌤의 역사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모황제가 원간섭기의 도래라는 이 주제로 강의를 한번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강의할 내용 목차는 화면에 제시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 먼저 대모황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대모황제가 둘러싼 배경이 어떠한가를 먼저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모황제가 둘러싼 배경에는 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국제정세,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그 국내 사정.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정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3세기 초에 금나라가 쇠퇴했어요. 그와 함께 몽골족이 성장했었죠. 특히 몽골의 칭기즈칸이 각 부족을 통합해서 거대한 몽골족을 형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6년 몽골 초원에서 나라를 선포하게 됐었죠. 자, 칭기즈칸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은 태무진이에요. 즉, 나이 9살 때 아버지가 타타르족에 의해서 독살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혼자서 뭔가 이 세상의 수많은 난갈들을 좀 헤쳐나가야 했던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과정을 거치고 좀 시련을 극복하다 보니까 결국 몽골의 여러 부족들을 통합했었어요. 통합하다 보니까 나라를 건국했었죠. 즉 대칸이 됩니다. 이게 짱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보자. 이런 야인시대 드라마 아시죠,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 좀 계실 건데요. 야인시대 드라마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 이제 뭐랄까 여러 이제 조직 세력들이 난립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강대했던 한 강자가 이제 그 조직의 우두머리를 제압하게 되면서 유통업한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칭기즈칸이 나라를 선포한 다음에 그가 세웠던 이제 국가는 어떻게 됐냐? 중원 대륙은 물론이요. 특히나 서방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그 유럽 대륙에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대제국의 기반을 닦았었죠. 어, 칭기즈칸이 세웠던 이 몽골의 영역이 이랬습니다. 몽골의 영역이 넓었어요. 물론 몽골 초원을 중심으로 해서 뭐랄까 중국 대륙, 즉 지금의 중국 대륙은 물론이요. 서쪽으로 가다 보면 거의 동유럽 쪽을 중동이나 동유럽 쪽을 장악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걸로 봤었을 때 이때가 정말 몽골의 최전성기였다고들 말합니다. 여기 지도에 자세히 보시면 지중해도 있지만 지중해랑 또 거의 인접했을 뿐 아니라 이 볼가강 보이시죠? 이 볼가강 지역은 그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독일의 히틀러군이 소련 땅을 침공했었을 때 그 스탈린이 이제 소련군을 시켜서 독일군을 막겠던 바로 그 지역이었었어요. 그 지역이었었어요. 즉 우크라이나 지역하고 인접했던 그런 그 지역이라 할 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까지 몽골이 갔던 겁니다. 거의 대단한 거죠. 그만큼. 자, 그렇다면 고려는 어떻게 됐냐? 이제 몽골이 그렇게 급성장하고 팽창할 동안에 고려는 최씨 무신 정권이 도래했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드렸죠. 맞아요. 이때는 또 최충원이 집권했던 시기였는데요. 이때는 그 최충원한테 도전했던 모든 세력들이 다 숙청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황제였던 희종조차도 그 뭐랄까 신익이 대타를 도모해서 최충원을 암살하려다 실패했었죠. 결국 패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충원이 폐위시켰던 명종의 아들 강종을 다시 궁궐로 불러들인 다음에 국왕으로 삼았어요. 근데 강종은 또 그때 60세 노령이었었죠. 노령이다 보니까 얼마 가지 못하고 결국에 22살의 청년 고종이 다시 등극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되냐. 몽골에 의해서 쫓겼던 거란족이, 아까 제가 몽골족이 팽창했다 했었죠. 그 팽창했던 몽골족에 의해서 거란족이 쫓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를 침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몽골에 의해서 쫓겨왔던 거란족이 침공했을 때 고려가 패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동진과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강동성에서 거란족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었죠. 이때 몽골과 첫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최충원이 사망하고 그의 장남이었던 최후가 최고 권력자가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최후가 이렇게 최충원에서 최후로 권력자가 바뀌는 시기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대외 정세가 급변하게 된 거죠. 몽골족이 그만큼 팽창했다는 것들. 자, 그렇다면은 대몽항쟁이란 무엇이냐? 대몽항쟁이란 1231년부터 1273년까지 전개된 몽골에 대한 고려의 저항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231년부터 1259년까지 발생했지만 이 삼별초의 항쟁을 포함했었을 때는 무려 40년간의 항쟁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6년도, 05년도부터 06년 사이에 이제 MBC에서 방영했었던 공민왕과 신돈에 대해서 다루었던 드라마 신돈에서도 그 극 중에 이런 말을 극 중에서 그 노국대장 공주가 이런 말을 했었죠. 몽골이 중국 대륙은 물론이고 거의 서양까지 진출했었던 나라였는데 그랬던 나라였다. 그런데 몽골에 저항했던 나라가 그렇게 오래 버틴 나라는 없었다. 하지만 고려는 달랐다.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40년 가까이, 아니 40년 동안 그렇게 저항했던 나라는 고려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평할 정도로 그만큼 이렇게 긴 장기간의 항쟁을 전개했었습니다. 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10차례에 걸친 전쟁이 전개되는데요. 9차례는 침략 전쟁이었고 그 다음은 삼별초의 항쟁이 이어졌던 전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최충원 사방 무렵부터 고려와 몽골의 형제 맹리학 관계가 성립됐었어요. 즉, 그 전에 있었던 강동성 전투 당시에 그 첫 조 때 이제 그 계기가 됐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몽골과의 전쟁은 최후 집권기에 발생했었습니다. 왜 그 발생했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몽골과 이제 고려가 형제 맹약을 맺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은 몽골의 도움으로 그걸 한적 물리쳤고 이들이 멸족됐으니까 당연히 고려는 우리 동생의 나라로서 우리한테 공물을 바쳐야 된다. 치 뭐랄까 힘 있는 학생이 힘없는 학생한테 돈 뜯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조금 뭐랄까 좀 격하게 표현하면 삥을 뜯- 삥을 뜯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몽골이 고려한테 삥 뜯은 거죠. 좀 뭐랄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삥 뜯은 거고요. 좀 이걸 순화시켜서 말한다 할지라도 공부를 요구했어요. 야, 너희 우리한테 뭐 쌀 바쳐. 쌀 많이 바치고 아니면 말 같은 거 제주도에 많이 나지. 바쳐. 우리 지금 전국전쟁 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던 거예요. 안 그래도 무리한 요구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됐냐. 사고가 발생합니다. 1225년에 고려의 사신으로 왔었던 몽골의 사신 저고여가 국경 근처에서 피살되었어요. 그런데 왜 누가 피살했고 어떻게 피살했는가 라는 것들이 아직 그 학계에서조차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가 피살했는지 거의 은밀하게 진행되었으니까요. 근데 어쨌거나 누가 그를 암살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어쨌거나 고려 국경 근처에서 몽골에 사신 저고여가 피살된 것이 원인이 되면서 몽골이 침략을 감행했었어요. 결국에 1231년에 고려에 대한 몽골의 1차 침략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살리타이가 총사령관이 되어서 원정을 내려왔었죠. 물론 귀주에서 이 박서 장군의 활약이 이어져서 몽골군이 좀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됐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고려군이 거의 몽골군한테 거의 밀려서 성을 거의 뺏기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어, 황제를 쓰던 고종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최고 집권자를 쓰던 최후도 안 되겠다. 일단은 좀 화의를 도모해야겠다. 도모한 다음에 후위를 도모하자. 이러한 생각으로 결국에 몽골의 화의를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몽골은 이를 수용했죠. 결국에 제1차 고려 몽골 전쟁은 이 몽골의 승리로 끝났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몽골에서는 고려의 다로같이 파견해요. 다로같이 파견한 다음 뭐냐? 쉽게 말하면 고려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고려가 어떻게 우리한테 대처하는지 다 지켜보겠다. 쉽게 말하면 감독관을 다 파견한 거예요. 마치 보자
좀 어떤 사례로 설명해야 할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구한말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한말은 뭐랄까, 우리나라 역사상에서도 가장 좀 아픈 그런 역사였었죠. 그때 이제, 뭐랄까, 어, 다른 서양 열강들은 물론이요. 특히 일본이 일본이 거의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우리나라 식민지로 만들려고 작정했었던 그런 시기였었죠. 그때, 특히 러일 전쟁 때 보시면 막 통감부뿐 아니라 차관을 다 이렇게 파견해서 마치 우리나라 정치를 통제한 거하고 좀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좀 그 격은 다를 수 있지만은 약간 쉽게 좀 접근해 본다면은 그 러일 전쟁 당시에 우리의 주권을 빼앗으려 했었던 일본의 행태와 그다음에 몽골의 가로가치 파견이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최후 입장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몽골을 좀 피할 수 있을까 고민했었어요. 결국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기게 됩니다. 아니, 섬이 그렇게 살만한 곳이냐? 아니에요. 섬은 이때 당시 섬은 죄를 지었던 이제 왕이라던가 또 왕족을 귀양 보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왜 갔느냐? 쉽게 말하면 강화도에서 진을 친 다음 강화도를 중심으로 해서 몽골군한테 항몽태세를 전개하려고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몽골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항전하겠다 이거였었죠. 그렇다면 왜 근데 그 선택지가 개경 말고 아니 서경이나 그 먼 동경 아니, 지금의 서울 지역이라고 했으면 남경도 아니었고, 왜 강화도였느냐?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좀 아시다시피, 북방 기마민족이에요. 좀 말을 잘 타는 민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대륙에서는 그들을 당해낼, 민족이 거의 없었어요. 아니, 있을 수 있었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몽골군의 강력한 그 기마부대를 대적할 만한 이제 그런 민족들이 남아나지 않았었어요. 아시다시피 서양으로 막 영토를 확장하는 거 보셨죠? 아까 그 지도를. 그 큰 지도를 봤었을 때 몽골의 팽창이 그만큼 어마어마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몽골의 군사적 수준이 상당했다는 걸 의미한 거예요. 육지에서 잘 싸웠어요. 근데 그들한테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바다에서 싸움했어요. 즉 해전이었던 거예요, 해전. 몽골군이 육지 잘 싸웠지만 해전에서는 잘 못 싸웠어요. 특히 강화도 같은 경우는 뻘이 많아요. 뻘도 많은데다가 또 이제 밀물과 썰물이 너무 이렇게 교차가 어떤 곳은 막 썰물이 너무 심하고 어떤 곳은 약간 평평한 곳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배를 탄다 하더라도 거기 건너기가 너무 힘든 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최후가 이제 강화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도로 삼고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몽골군한테 장기전을 전개했던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삼국지에서 볼 때 그 조조가 여포를 물리친 것은 물론이요. 특히 원소를 깨면서 그 중국의 북방 일대라고 할 수 있는 화북 일대를 다 석권했어요. 근데 이 중국의 북방군대는 어떠냐? 육지에서 엄청 잘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제 천하를 통일할 수 있다 믿고서 그 송건이 집에 있었던 강남으로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조조의 군대가 육지에선 잘 싸웠지만은 왜 송건의 그 뭐랄까 아니 수만 군대한테 패배했느냐 수십만 군대가 즉 조조의 군대가 육지에서 잘 싸웠지만 바다에서 싸움이 약했어요. 약하다 보니까 송건한테 밀렸죠. 그거하고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몽골군이 육지에서 잘 싸웠지만 해전에서 약했어요. 바로 그거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몽골군은 또 총사령관 살리타이가 또 군대를 이끌고 또 침공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냐? 승려 김윤우와 승려 민병들이 몽골군을 물리쳤어요. 특히 처인성 전투에서 김윤우가 쏜 화살에 이제 몽골군의 총사령관 살리타이가 그 화살을 맞고 전사합니다.
그러면서 몽골의 2차 침략은 고려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고, 몽골군은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3차 전쟁이 또 전개됐었죠. 여러 전투에서 이제 몽골군한테 밀렸다가 축추산성, 고란사, 효과동 전투에서 승리 거두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몽골군의 약탈이 심화됐었죠. 결국 안 되니까 몽골군한테 강하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입주할 테니까 진짜 물러가죠. 결국에 몽골군이 못 이긴 척하면서 물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물러갔었죠. 근데 그 다음은 이제 10년 뒤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왜 쳐들어왔냐? 고려에서 입주하겠다 했는데 약속 안 지켰어요. 그거 이제 명분으로 침공했었죠. 그러나 몽골 내부 이때도 고려를 못 점령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몽골 내부에서 이제 내부 사정이 복잡했어요. 왜 복잡했느냐? 후계자 권력 투쟁으로 인해서 그 결국에 고려에서 또 제의했었죠. 어, 너희들이 먼저 출국하면 우리 입주하겠다 해서 아니, 이들이 별로 입주할 마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그냥 알았어 하고 그냥 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되냐? 이제 고려에서는 이때 당시에 그 몽골군의 침략을 이제 부처님의 힘으로 뭐 물리치면 좋겠다는 이 기원에서 이 팔만 대장경이 제조됩니다. 합천의 해인사에서 제조됐었죠. 즉 한 번은 이 대장경이 불탔어요. 몽골군의 침략으로 인해서 불탔던 대장경을 다시 제조했던 거예요. 이때가 이제 최후가 아직도 집권하고 있던 그 시기였던 거죠. 그 시기에 이거를 이제 제조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인쇄술이라는 거 글자가 좀 정교해 보인다는 거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제 이것이 결국에 뭐냐? 지금 오늘날에도 그 뭐랄까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지 꽤 된 그런 문화유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하지만 이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제가 고려의 그 문화와 생활이란 파트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때 이제 몽골이 또 5차 침략하게 되죠. 5차 침략하게 되는데요. 역시 명분은 같습니다. 즉 입조를 왜 안 했냐? 너 입조 안 했으니까 너희들 입조하는데 입조하겠다 해놓고 왜 약속 안 지켜? 하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 여러 지역을 공격했지만 이게 충주성 전투에서 고려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에 또 명분을 줘서 또 돌아갔었죠. 그 6차에서부터 9차까지 이제 뭐 고려와 몽골 간의 전쟁이 이게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몽골이 쳐들어왔었지만은 고려가 약간 어떨 때 힘으로 물리친 동시에 힘과 외교를 이제 군사적인 영향과 외교수를 가지고 몽골을 거의 몰아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몽골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도 고려 전체를 다 점령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 사이 고려에서는 이제 좀 고려 내부의 정세가 변하게 됩니다. 즉, 강화도에서 최씨 무신 정권이 몰락하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최씨 무신 정권이 몰락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태자의 입조를 조건으로 해서 몽골과 강화가 맺어졌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4대 60년에 걸친 최씨 무신 정권이 붕괴되면서, 어, 그 최씨 무신 정권의 간호 출신이었던 김준이 집권했다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왕정이 복고됐냐? 아니면 무신정권 연장됐냐? 이 선상에 놓였던 거죠. 그와 동시에 어떻게 되냐? 추가로 그렇다면 대몽왕정을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은 대몽왕정 포기하고 친몽으로 갈 것이냐? 또 이런 선상에 놓였기도 했었습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종이 46년간 제위했죠. 결국 1259년에 강화도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고종이 사망하기 전에 태자 왕전이 그 뭐랄까 병이 들어 누워있는 고종을 대신해서 몽골에 입주하게 됐죠. 물론 무신정권 몰락했던 건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고려와 몽골 간의 전쟁이 휴전 상태에 돌입했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고종이 사망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태자 왕전이 몽골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즉위식을 거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종의 유언대로 그 손자였었던 태소원 왕심, 즉 충렬왕이 대리청정하게 되면서 그 자기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는 임시보위를 이으면서 거의 정무 처리했었던 거죠. 자, 그 사이에 친몽의 움직임이 대두하게 됩니다. 즉 원종과 후빌라의 만남이 바로 그것이죠. 이때 고종이 사망했던 그 당시에 어떻게 되냐 태자 왕전이 몽골의 칼을
몽골의 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 몽케 칸이 열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 몽골 내부에서 또 권력의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또 권력 다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원종이 되는 태자 왕전이 후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쿠빌라이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쿠빌라이와 처음 만나게 됐었는데요. 이제 그 고려의 태자가 이제 자신을 찾아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고려는 머나먼 나라로 그 옛날 강태종이 쳐도 굴복시킬 수 없었던 나라였는데 지금 그 나라의 태자가 왔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즉, 쿠빌라이 안 그래도 쿠빌라이는 사실 이때 당시 쿠빌라이는 뭐랄까 칭기즈칸의 손자 중에서 전쟁 경험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손자들 중에서 입지가 가장 좁았던 거죠. 좁았는데 어떻게 됐냐? 고려 태자가 그한테 온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은 다 거의 정복했었는데 고려만 남겨둔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자신들한테 오랫동안 이렇게 장기전을 거의 이어왔던 고려의 태자가 찾아왔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도 이것은 뭔가 하늘의 뜻이 아닌가. 어쩌면 내가 후계자 싸움에서 내가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 이때 이제 고려의 태자였던 원종과 쿠빌라이의 강한 내용 이렇게 다섯 가지 있었어요. 뭐 복식은 고려의 풍속에 따라 고치지 않는다라던가 그 다음에 고려의 행인이 이제 몽골 조정에서만 보내고 그 밖에 왕래 뭐 금지한다던가 그 다음에 어 뭐 강한 이제 개경으로 한도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몽골의 군대 철수 그 다음에 뭐 다루가치 일행 기한시키는 거 하면서 서로 이렇게 뭔가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강한 내용을 구성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쿠빌라이에 대한 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나라의 초대 황제였었죠. 또 몽골의 5대 칸이기도 했었고요. 칭기즈칸의 손자였었습니다. 결국에 1260년에 이 권력 다툼에서 승리했어요. 최후 승리하게 되면서 대칸의 자리에 오르게 됐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고려를 제후국 북마국으로 전락시킨 장본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일본 원정을 고려와 연합해서 시도했던 인물이 됐었고요. 특히 고려 충렬왕의 장인이자 또 충선왕의 이제 외할아버지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쿠빌라이 왕가와 고려 왕실과 이제 이제 혼인이 이어지게 되면서 이때 이제 몽골과 고려의 뭐랄까 좀 혼혈 족속이 좀 탄생하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다면 고려는 어떻게 됐냐? 동일한 해, 즉 1260년에 고려 원종이 이제 귀국하게 돼요. 태자가 귀국해서 뭐랄까 황일이 있습니다. 즉 원종이 즉위했었죠. 그러면서 원종이 즉위하자마자 어떻게 됐냐? 몽골과의 화친 분위기가 조성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내부에서는 항공과 침공의 대립이 격화됐습니다. 즉 고려 원종과 문신 이장용은 몽골과의 화친 및 개경 환도를 주장했었고요. 반대로 이제 김준과 이제 무인 세력들은 그 최후 때부터 지속해왔던 대몽황쟁을 지속할 것을 주장했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냐? 고려 원종은 이장용의 건의를 수용했어요. 결국 1264년 이장용이 고려 원종을 포종해서 몽골을 방문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몽- 원종의 방문은 뭐냐? 즉 왕이 된 이후에 몽골에 재차 입조를 하게 됐던 거예요. 재차 입조를 했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그로부터 4년 뒤인 1268년에 김준이 암살당했어요. 그리고 이명과 이민무자가 집권했었지만 그 기반이 많이 허약해지게 되면서 100년에 걸쳤던 무신 정권은 붕괴됩니다. 그러면서 1270년 고려 원정의 개경 한도가 이루어졌죠. 자, 그렇지만은 대몽황쟁이 끝났냐? 아직 안 끝났어요. 왜 안 끝났냐? 삼별초 항쟁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강화도에 결국 있던 삼별초군이 진도로 이동해서 그 항전태세를 계속 전개하게 됩니다. 즉, 장군 김방경이 몽골군과 연합해서 진도를 공격했지만 처음에 실패했어요. 그러다 그 다음 공격 때 어떻게 됐냐? 고려와 몽골 연합군 공격으로 대중선이 전사하게 되면서 결국 제주도로 이동해서 항몽태세를 전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1274년에 제주도에서 마지막 저항하다가 삼별초군이 이제 고려 몽골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되면서 대몽황제가 막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이 사진은 여기에 제시된 사진, 강화 고려궁지라든가 고려 항몽 충원탑, 그리고 제주 항파 두리섬 등은 이제 그 삼별초의 항쟁에 대한 그 유적지인데요. 이 유적지가 결국에 이때 당시에 삼별초가 끝까지 몽골에 대해서 저항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유적지여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함과 동시에 어떻게 되냐? 원 간섭기가 고려했었죠. 그리고 고려는 이제 제후김과 동시에 또 북왕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즉, 고려 원종과 몽골의 쿠빌라이 사이에서 혼사 문제가 논의됐었던 거죠. 서로. 즉, 자녀 간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태자였던 왕심, 즉, 충렬왕이 되는 왕심과 몽골의 제국대장공주가 혼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274년에 고려 원종이 죽고 충렬왕이 즉위하게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는 명실상부하게 몽골의 이제 부마국이자 제후국으로서 전락하게 됩니다. 자, 여기 사진에 제시된 거 보이시죠? 즉 원나라의 사이가 된 고려 왕들이라 하면서 즉 원종의 뒤를 이어 즉위했던 충렬왕부터 충선왕 시작해서 뭐 충정왕 때까지 즉 공민왕 이전 즉 충종왕 때까지 충땡왕 이렇게 하면서 즉 몽골 또는 원나라에 충성하는 왕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어졌던 겁니다. 결국에 여러 가지였지만 여기서 좀 뒤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제국도는 외왕내제로 건국된 고려가 몽골의 제후국, 이제 부마국으로 이렇게 전락하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의 관제가 격화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이성 육부제 관료제가 뭐 일부 사사제로 됐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죠. 이제 고려의 국왕을 폐하로 못 부릅니다. 전하라고 불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태자를 세자저하로, 태자전하를 세자저하로 불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국왕을 부르는 이제 그 폐하 호칭 말고도 짐이라 불렀던 호칭도 짐이란 말 못 써요. 고 또는 과인이란 말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한 등등 이어졌죠. 자, 그렇다면은 이 대모황제가 원간섭기 이행기는 이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걸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신 정권에서 이제 원간섭기로 변한 이행기였어요. 두 번째는 그렇지만 대몽황제가 원종의 외교로서 이제 고려라는 국가는 존속가 있었죠. 그렇지만 왕권은 더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제국 또는 외왕내제 체제로 건국되었던 고려가 이제 몽골의 제후국 또는 dum마국으로 전락하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크게 대두하게 됐었고요. 그와 동시에 그 고려와 몽골의 문화적 교류가 좀 뭐랄까 대두하게 되면서 서로 이제 문화 교환, 서로 이제 문화를 이제 교류하면서 서로 각기의 문화를 이렇게 뭔가 교환하게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랬던 시대였었습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